네, 현대 원자 모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배웠었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전자 껍질상에서 원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고요. 그걸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어 원자 모형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계가 뭔지 두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수소는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다음 헬륨부터 다전자 원자의 복잡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과학자들은 전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진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관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 자, 이런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전자는 사실 그동안은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입자가 아닌 굉장히 오묘한 것이에요. 굉장히 오묘한 것이 전자인데,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의 과학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 내에 전자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전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한다는 건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정확하게 X선 내지는 가시광선을 쏴서 그 빛이 반사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전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라는 것이 가시광선이나 X선 같은 전자기파를 맞게 되면 전자가 이미 그 빛이 반사되기도 전에 위치와 운동량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전자의 위치를 안다는 건 그 위치를 아는 그 순간, 그 지점의 위치를 아는 순간 전자는 다른 데로 가버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어 원자는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전자 껍질에 있고 원운동을 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어디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전자를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내자 이렇게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확률로 나타내자. 그리고 그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공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들어봤더라도 무슨 개념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지만 오비탈을 개념하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공간 또는 그 공간의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와닿지 않은데요.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비탈이라는 것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가 이렇게 있고 제일 안쪽에는 원자핵이 있겠죠.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어디에 많이 있나? 전자가 많은 곳을 빽빽하게 표시하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적으면 이렇게 점이 드문드문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의 밀도로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점밀도 그림으로 전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 현대의 원자 모형을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우리가 한눈에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90% 해당되는 영역을 딱 경계면을 따서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오비탈을 다룰 때 앞으로는 이런 경계면 그림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전자 발견 확률 중에서 90%인 영역, 그러니까 전자가 있긴 있는데 이 전자가 어디 있냐 하면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 경계면 안쪽에 전자가 90%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바깥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없을까? 아니요, 전자 발견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90%인 경계면까지 따서 그리면 이렇게 매끈한 모양의 오비탈에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비탈을 전밀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90%에 해당되는 영역까지 경계면을 따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오비탈 돌아가서요. 오비탈이 뭐죠, 여러분? 오비탈은 우리가 전자가 발견될 높은 확률로 발견될 공간 또는 그 공간의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때 오비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자가 이 오비탈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오비탈을 전자들이 들어있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전자의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좀 추상적이라서 와닿지 않으니까 오비탈은 전자의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전자가 오비탈이라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 그리고 수소 내에서도 전자가 여러 중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원자 내에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여러 개의 오비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오비탈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숫자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양자수. 아, 참 어려운데. 양자수 되겠어요. 양자수는요,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숫자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는 오비탈의 공간적 성질,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4번째 양자수는 전자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전자마다 4개의 부여된 번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학번이 있죠? 내가 만약에 2학년 3반 1번이다, 20301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전자의 방인 오비탈들도 그 특성에 따라서 오비탈들도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 그 번호를 양자수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수는 총 4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하나씩 다루어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양자수 이름은 주양자수예요. 주양자수. 자,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양자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자수는요. 기호로 n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이 주양자수는요. 1, 2, 3 이렇게 자연수로 가능해요. 1, 2, 3. 자, 이 1, 2, 3, n은 1, 2, 3 어디서 봤죠? 맞아요. 보어의 KLM 전자 껍질에서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이 주양자수는 보어의 전자 껍질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양자수의 의미가 뭐냐? 주양자수는요, 오비탈이 있을 때 그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의미하는 양자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오비탈이 있어요. 어떤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이 있고 2인 오비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보다는 2인 오비탈이 크기가 크고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보다는 3이 크기가 크고 에너지 중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주양자수는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다. n 1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주양자수 됐죠?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두 번째 양자수인데, 자, 두 번째 양자수는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예요. 부양자수라고도 하고요. 반비양자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 기호로는 이렇게 L이라고 쓸 거예요. 부양자수, 반의양자수 같은 말이다라고 보면 되고 기호로는 L을 쓴다. 그러면 이 부양자수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부양자수는요, 오비탈의 모양을 종류라고 하거든요.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 부양자수는요, n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n은 뭐부터 시작한다? n이 뭐죠? 주양자수죠.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주양자수 1인 오비탈이 있고 2인 오비탈이 있고 3인 오비탈이 있었어요. 이때 주양자수 1인 오비탈 중에서도 부양자수가 달라지는 거고 2인 오비탈 중에서도 부양자수가 또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먼저 빈칸을 같이 보면요. 주양자수가 n일 때 이 부양자수는요.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1, 2, 땡땡땡 언제까지냐면 n-1까지 부양자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비탈들이 세분화 된다는 거죠. 같은 주양자수 안에 부양자수가 더 세분화되어서 여러 개의 방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0부터 시작하니까 n-1개까지 하면 총 양자수의 개수는 n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가요? 부양자수가요. 주양자수가 n일 때 만약에 n일 때 그러면 부양자수는 n개 존재한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양자수가 0, 1, 2, n-1까지 n개 존재한다. 자, 그리고요. 자, 얘는 뒤에서 하고 양자수는 0, 1, 2 이렇게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 숫자보다는 기호가 좀 익숙할 텐데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양자수가 0인 경우는요. 기호로 S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부양자수가 1일 경우에는 L 오비탈, 2일 경우에는 D 오비탈 점점점 이렇게 사용하여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기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부양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양자수는 오비탈, 전자의 방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양자수라고요? 맞아요. 모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0, 1, 2, 3과 같은 부양자수 고유한 모양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부양자수 0일 때 기호로는 S오비탈이라고 한다고 했고 S오비탈은 이렇게 전자의 방이 구형인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양자수가 1일 때 기호로는 L로 나타내는데 이 L은 이러한 모형의 전자의 방일 경우에 해당돼요. 이러한 모형이 뭘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령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운동할 때 드는 거. 그래서 S오비탈은 구형, P오비탈은 아령, 그리고 D오비탈, F오비탈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데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서 더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각각 고유한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부양자수라는 숫자가 힌트를 준다는 거죠. 됐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양자수 들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우리가 S오비탈과 P오비탈을 봤죠. 여기까지만 하면 부양자수까지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S오비탈과 다르게 P오비탈은 아까
R형이라고 했었는데요. R형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방향이 서로 다른 세 가지 피오비탈이 생길 수 있어요.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피오비탈이 누워있을 수 있고 Y축, Z축 기준으로 피오비탈인데 PX, PY, PG 오비탈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또 다시 나뉘어지는 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오비탈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양자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자기장에 의해서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중위가 나뉘어져서 이걸 자기 양자수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그리고 이 자기 양자수는 M, L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서 M을 조금 크게 써주고요. L은 작게 오른쪽 아래에 써주는 게 약속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X축인지 Y축인지 G축인지 뭐 XY 평면인지 YZ 평면인지와 같이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를 자기 양자수라고 해요. 이 자기 양자수는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부양자수 했었는데 부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부양자수 1인 오비탈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이렇게 R형으로 생겼다고 했어요. 이 R형으로 생긴 이 오비탈은 P오비탈인데 이 P오비탈은 마이너스 1에서 예를 들기 전에 자, L로 대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양자수가 L인 경우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의 정수 0을 중간에 포함한 정수만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면요. 방위 양자수가 1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다? P오비탈이구나. 자, 그런데 이 P오비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P오비탈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3개의 자기 양자수를 가진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이 P오비탈이 방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P오비탈을 가지는 방위 오비탈이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방위 양자수가 0인 경우는요. 0이면 무슨 오비탈이지? S 오비탈이야. 그러면 그때 자기 양자수는요. 마이너스 0 플러스 0 그러니까 0밖에 없네. 그래서 S 오비탈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고요. P 오비탈은 이렇게 자기 양자수가 3개라서 3가지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한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표가 꽤 복잡하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선생님이랑 앞으로 익숙하게 계속 볼 거예요.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자, 보면요.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을 KLM 이렇게 표시했던 게 그게 오늘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주양자수 1, 2, 3이라고 했었죠. 주양자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점점 크기가 그 주양자수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와 에너지가 더 큰 오비탈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는요 부양자수라고도 한다고 했었고요. 이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주양자수보다 1만큼 작은 값까지 부양자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0 하나만 가지는 거고요. n이 2일 때, 주양자수가 2일 때는 방위양자수가 0과 1까지 가능하고요. n이 3일 때는 0, 1, 2까지 3가지로 나뉘어지는 또 방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양자수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때 S 오비탈, 방위 양자수는 S 오비탈,
0이면 이건 전부 S오비탈이죠. S오비탈의 경우에는 방향이 따로 없죠. 왜냐하면 구형이니까. 따라서 자기 양자수는 그대로 0을 의미하고요. 방위 양자수가 1인 경우에는 P오비탈이고 P오비탈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자기 양자수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해서 세 가지가 가능하다. 아, 오비탈이 3개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오비탈이니까 3가지가 가능하다. 오비탈 개수. 그 다음에 만약에 부양자수가 2인 경우, 자, L이 2인 경우죠. L이 2면 ML은요, 마이너스 2부터 정수가 플러스 2까지가 되겠네요. 아, 5개로 나뉘어지는구나. 그러면 방은 몇 개다? 5개 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안에 들어있는 방은 총 몇 개냐면 14개라 되겠네요. 14개. 첫 번째 껍질에 방 하나, 두 번째 껍질에 방 4개, 세 번째 껍질에 방 9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 방들의 번호를 매기는 게 주양자수 번호 하나 매기고 방위양자수 매기고 자기양자수 매겨서 이렇게 방의 번호를 매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위양자수 0, 1, 2를 기호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비탈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고요. 자, 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앞에서 하나씩 그 설명했던 대로 그 규칙에 따라 이렇게 표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양자수가 몇 가지라고 했었죠? 맞아요. 4가지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몇 개 했다? 3개 했어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전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인데요. 요거는 왜 따로 하냐면 이건 전자에 대한 소개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오비탈은 전자의 방이라고 했었죠. 근데 전자가 방 안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 전자가 업스핀일 수도 있고 다운스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양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6번은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불리는 거고요. 스핀이라서 ms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오비탈 내에서 전자의 스핀을 구분하는 양자수가 스핀이라는 것은 돈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적으로 자전을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전자의 스핀을 구분해서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양자수로는 좀 구분해서 아까는 1, 2, 3, 4 이렇게 계속 헷갈리니까 스핀 자기 양자수는 분수로 나타나요. 2분의 1 그리고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화살표로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구분을 해요. 이때 플러스라고 해서 업스핀이고 마이너스라서 다운스핀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서로 다른 스핀을 가지는 전자를 구분할 때 그때 A라는 전자가 업스핀이면 플러스 2분의 1로 했을 때 B라는 전자가 다운스핀이면 그때 마이너스로 서로 부호 다르게 화살표 방향 다르게 구분하려고 전자를 구분하려고 이 스핀 자기 양자수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양자수가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자, 우리가 앞으로 양자수를 가지고서 오비탈을 표시하고 그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더 해보고 또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